라디오 일요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PD입니다. 네, 두 분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트로 뭐 할까 막 하다가 생각나는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두 분께 공유 방금 드렸잖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아일보 칼럼 같은 거고요. 독서 인구는 주는데 신가는 느는 사회. 김소라 요기요 마케터님이 쓰신 글이고요. 저는 이 읽으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독서 인구는 정말 줄어가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데 진짜 책 내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막 뭐 책을 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뭔가 했는데 이 굉장히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이 제 마음을 좀.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책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본인의 출판을 이제 여기서 입고하고 싶다는 연락이 좀 종종 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냥 전시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또 저희가 독립출판물도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근데 그냥 이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신간도 많이 나오겠지만 독립출판물도 진짜 많죠. 네,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손이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사실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나도 읽을 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양질의 좋은 책을 엄청 고민해서 골라 읽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 책은 안 팔린다는 건 책을 읽지는 않는데 쓰고만 싶어 한다는 것도 그만큼 그 책들의 어떤 그냥 모든 책을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어떤 경향으로 좀 굳이 이 책을 선택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신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데 출판사에 일하니까 원고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저는 아무리 뭐 책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다, 책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책을 쓰는 일은 저는 보수적이라 고귀한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로. 그래서 저도 독립출판물을 지금도 보긴 하는데 진짜 믿는 분이 소개하는 독립출판물을 보지 막 못 보겠는 이유가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그 작가가 누군지가 생각보다 중요해서 주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좀 손이 덜 가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컨텐츠가 많아서 가끔 헷갈릴 정도로 이게 유튜브 영상하고 비슷한가? 막 책을 찍어내는 게 근데 이게 독립출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막 교보도 가고 이러면 진짜 다양한 출판물이 정식 출판물이 꽤 많음에도 그 안에도 이상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러니까 말만 하려고 하는 시대 또는 자기 PR만 하려고 하는 세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평론가 분들의 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천천히 독서하시는 느낌이 확실히 들 때가 있어서 평론가 분들의 이제 책이나 뭐 이렇게 글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똑같아요. 뭐 평론가라고 해서 다독을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독인데 막 1년에 1000권 절대 못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고 1000만 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생각보다 별로 못 읽기 때문에 한 권을 골라도 잘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막 좋은 책을 고르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걸 어떻게 뭘로 연결해서 자기개발화해서 수익을 이게 너무 자본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제가 좋아하는 멘트 중에 뭐냐면 독서는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이걸로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생산이 목적이 아닌 거의 유일한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다양한 신간은 좋대.
독서 인구가 줄는데 신간만 나오는 거는 진짜 좀 부정적이고 슬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 강연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 강연자들 중에 뭐 사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뭐 굳이 꺼내는 것도 있는데 그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도 사실 강연을 가려면 자기 책이 없으면 그러니까, 강연으로 그러다 안 보니까. 불러주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상관없죠. 그죠? 자기 책이 그렇게 있고 그로 인해서 강연을 하게 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가 강연자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출판이라는 것이 너무 좀 도구화되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약간 씁쓸함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좀 담은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이거. 팟캐스트의 그 약간 메인 카피가 뭐냐면 장래 희망은 독자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거기 출연진들이 대부분 출판사 직원들인데 장래 희망은 독자다. 저도 약간 사실 그런 희망이 진짜 독자의 소망 아닐까. 그래서 작가가 굳이 안 돼도 행복하게 독서 생활 할 수 있고 물론 생활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생계적으로 연결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출판사 다니면서 말하니까 되게 권위가 없지만 무슨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뭐 네네 하여튼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뭘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건 아니고, 네네. 좀 그 독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제 사춘기 애들, 초등학생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릴 때 어떻게든 해가지고 독서 통장, 뭐 학교에서도 막 그런 거 시키고 하는데 뭐 저희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걸로 동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들이 안 읽는데 아이들한테 아이들 독서 고민을 한다? 너무 좀 어폐가 안 맞긴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그러니까 좀 없어 보여요. 좀 그런 고민을 막 꺼내는 그 자체가. 네. 근데 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생각보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 방식은 저희 부모님이 하신 방식입니다. 어떤 겁니까? 두 분은 책을 잘 안 읽으시는데 그나마 어머님이 좀 더 읽으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적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를 속이셨냐면 어렸을 때 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유치원 갔다 오거나 초 한 2, 3때까지는 오면 두 분이 항상 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왔니 재경아? 그리고 책을 내려놓고 간식을 그때 주셔서 저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없을 때 책을 많이 읽으시구나. 나중에 밝히시더라고요. 너 올라오는 소리 들릴 때 책을 편대요. 그러니까 안 읽은 거야 그 책을. 근데 왜냐면 책이 나쁘지 않다, 재밌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거 하지롱을 드러내는 걸로 저에게 욕구를 자꾸 건드려서 실제로 제가 나 책 좀 사달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안 읽어도 학습은 할 수 있는데 아예 읽지도 않고 펴는 척도 안 하고 하면은 애들이 그 모습을 배우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저를 속이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네, 제이님은 어떻게 해서도 결국 읽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운명론적인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그렇게 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네, 아무튼 아멘. 결국 읽는 사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삶의 역사가 환원되시지 않았을까. 뭔 소리야?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아니 뭐 그런 깊은 건 아니고 네. 그냥 독서는 듣는 것에 가깝고 출간은 말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냥 이게 비단 책 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짜 말을 더 하는 사람이 많아. 그냥 많이 느껴요 이런 거를. 다들 자기한테만 되게 관심 많고 뭔가 동시대에 누군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도 게으르고 뭐 인류 문명의 유산 같은 거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이미 앞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고민해서 나름의 어떤 길을 냈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큰 자산 같아서 좀 나이가 들수록 고전이 좀 되게 중요하다. 좋은 고전들 읽는 게 너무 나의 삶에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앞선 어떤 맥락을 읽고 찾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동시대에도 관심 없는데 이미 계시지도 않은 분들의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고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문장이 되게 여러모로 적용이 되는 모습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고요. 네, 요즘 자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포럼을 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전 영역에 이제 네. 전문가들 불러놓고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음은 저희 또 간판 코너 중 하나죠. 그렇게 근데 하지 마요. 제 코너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점점 메인 좀 미안해서 계속 해보니까 계속 우리가 시키는데 너 또 너무 준비를 잘 해오시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2의 큐레이션 오늘 또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이따 이제 다룰 책이 공간, 아파트, 집 이런 얘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 이어질 수 있는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입니다. 재밌습니다. 김윤경 작가님이 쓰셨고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중요한데 쫓겨난 자들의 잊힌 기억을 찾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님이 13년차 반빈곤 활동가의 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철거당하고 집을 잃어가는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이 활동하시고 돕는 일들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되는 건 그냥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나로 안 그치고 약간 오늘날 우리가 아는 힙한 장소들을 언급을 하고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좋아하는 장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의선 숲길. 근데 이 책이 왜 전 좋냐면 가난한 도시생활자만 책 제목이면 그냥 비판만 할 수 있는데 서울 산책이에요. 경의선 숲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얘기해요. 처음에. 근데 이 이면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연결하시고 용산이 지금은 얼마나 발전돼 있고 큰 대형 건물들이 있냐 하지만 그때 쫓겨났을 때 특별히 그때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조금 조명하시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시고 아연포차 이야기, 독립문 근처에 있었던 골목들이 없어진 이야기, 상계동 쪽에 올림픽 그것 때문에 건축 사건들 때문에 많이 없어진 지역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지역들 서울역, 청계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충격적이긴 했어요. 용산 참사에 관련된 이슈도 그랬고 경의선 숲길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또 와닿았는데 서울시장 광장이 또 무척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쫓겨났다는 지역도 있는데 서울시장 광장은 전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화교들이 많이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서울광장 쪽을 가면은 그 호텔들이 엄청 있고 서울시청이 있고 이렇게 있는 그 광장인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박정희 때 이제 국제적인 행사 여러 개가 열리고 했을 때 카메라 앵글을 잡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가가 방문을 했었을 때 카메라 앵글에 그 대통령이 안 찍히고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방송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인서트로 주변을 한번 훑었는데 그때 화교 마을 쪽이 찍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런닝구 널어놓고 좀 그냥 사람 서민들 사는 데가 찍혔는데 그게 전 세계로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당시에 우리 팝 그분이 마음에 안 드시고 여러 개 이제 공권력이 개입을 하면서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지금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대형 호텔들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아름답고 좋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는 반드시 누군가 왜 쫓겨나야 되는가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런 이 쫓겨난 분들의 이야기들 지금은 또 어떻게 사시는지를 최대한 추적해 가는 책이어서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다뤄서. 그리고 이 책은 제가 가지 못했는데 이벤트를 되게 재미난 걸 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했냐면 실제로 이 작가님과 같이 서울 산책을 해요. 그래서 경의선 숲길 막 걸어 서울시청 이 광장을 걷는데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해주는 거죠. 얼마나 주변이 또 아름답게 잘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봐. 근데 동시에 쫓겨난 분들 어느 정도 집 규모들이 없어졌는지를 쭉 얘기하시는 걸 했다고 했는데 참 뜻깊은 책인 것 같아요. 애증의 관계죠. 서울 또는 저희가 볼 땐 수도권 전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장소들이 나와서 재밌기도 해요. 근데 또 거기서 쫓겨난 분들의 이야기가 또 되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또 서울시장님도 네. 뭐
종로 청계천 세운상가 이쪽 못 쓸어버려서 되게 안타까워하시죠. 고민을 안타까워하시는 네. 분이시거든요. 네,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책도 네, 어떤 다음 책인가요? 책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전자책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전자책으로 봤다가 별론데 했고 그러다가 서점에 가서 종이책 보고 반했던 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라는 책입니다. 네, 이거 제임스 채셔 그다음에 올리버 우버티 외국 이제 저자들이 썼고 밀복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책 두께는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면수가 그 218쪽밖에 안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한 부제로 보면 나오는데 세상을 잇는 데이터 지도학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라고 해서 뭐 지도를 얘기할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도긴 한데 데이터 지도학이에요. 그래서 지도와 함께 데이터를 지도처럼 그려낸 거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미난 건 뭐냐면 단순 지리적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오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지도 안에서 표현을 하고 항공 경로를 지도에 그려내고 전파 데이터가 어디서 많이 활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구를 전체를 스캔해서 열 변화도가 어디에서 가장 큰지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건 역사적으로 가서 노예 이동을 어디서 어디로 많이 했는지를 그려내요. 근데 그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라 이름 있죠. 지역 이름.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디로. 뭐 이런 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보시면 그런 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해석을 하게 돼요. 왜 이 글씨가 이렇게 크지? 그러면 거기에 붙여진 해설을 보면은 실제로 그 도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거의 도시가 절멸할 때까지 인구가 다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이런 역사는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또 지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간략하게 지도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저는 천천히 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슬픈 건 베트남 전쟁 관련된 지도는 뭐냐면 베트남 폭탄 보고서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폭탄이 어느 지역에 떨어졌는지. 근데 그 수 보시면 좀 놀라는 게 너무 숫자가 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1000발, 2000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그러니까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정보로 보는 거죠. 그리고 표정 지도는 좀 재밌습니다. 나라별로 표정이 얼마나 다른지. 근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쪽에 이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더 안 밝는 이제 나라들은 이제 북유럽 사람들 진짜 어둡기도 한데 나라별로 표정이 어떤지가 또 이렇게 귀여운 약간 이모티콘 느낌처럼 해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 책은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죠.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지도가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쫙 못 보는데 이 책에선 그런 것을 쫙 다 드러내는데 여러분 종이책으로 보셔야 잘 들어옵니다. 제가 11인치 아이패드로 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종이로 좀 큰 판형으로 보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정보성도 있고 약간 역사와 관련된 거, 현 상황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다음 책은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벤 윌슨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썼고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왔고 두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그러니까 두껍고 양장입니다. 네, 여러분 양장이 아닌 버전이 있어요. 이 책이 판형 중에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무거워도 양장으로 사셔야 잘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양장으로 저도 사서 봤고요.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메트로폴리스 제목은 메트로폴리스인데 부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도시의 역사로 보는 인류 문명사.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다룹니다. 근데 뭘로 다루냐면 나라가 아니라 26개의 도시로 인류사를 쭉 해설해줘요. 그러니까 인류사적으로 우리가 그것까지는 저는 배운 것 같아요. 어느 제국 또는 어느 나라가 당시에 세계를 주도했다는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걸 도시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도시가 그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또는 당시에 상징적이었는지를 쭉 다루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도 뭐 관광으로 많이 가는 파리, 로마, 런던도 나와요. 근데 잘 모르는 도시들도 나옵니다. 우르크, 하라파, 르벡 이런 도시들도 나오면서 실제로 우리한테는 많이 좀 뭐 교육되지 않은 도시들이고 언급 안 됐지만 실제로 인류사에서 되게 중요했던 고대 도시들 또는
유럽 외 지역들 얘기들도 조금씩 나와서 되게 유익했는데 이 책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동양사 쪽은 별로입니다. 그 영국분이라 동양을 언급할 때 조금 나이브하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양 쪽 해석 빼고는 고대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때 그다음에 약간 그 중세까지는 되게 탁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 관점이 재밌는 거죠. 도시의 역사들로 쭉 연결을 해서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인류사 전체를 볼 수 있어서 큰 거대 서사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메트로폴리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책은 약간 오늘 다룰 책과 좀 더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벌새 영화를 떠오르실 분들이 있는데 그 벌새 영화의 시나리오 플러스 여러 개의 글들이 합쳐진 책입니다. 그래서 벌새 부제는 94년 닫히지 않은 기억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왔고 300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대본이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최은영 소설가, 남다은 이제 영화평론가, 김원영 작가님, 정희진 여성학 연구자, 그 다음에 앨리슨 백델이라고 해서 작가이면서 레즈비언 정체성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 벌새와 연결된. 그래서 벌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이미 사셨고 저는 참고 있었는데 이거 책 찾다가 샀어요. 왜냐하면 막 최은영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뤄지는 각도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부제들만 봐도 재밌어요. 뭐 그때의 은희들에게, 그다음 영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죠. 영지,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 그다음에 붕괴하는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별한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프리퀄 벌새, 여성 서사 창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들을 다루어서 저는 벌새 너무 잘 봤던 영화기도 하고 당연히 시나리오도 좋은데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전한 단행본으로서 또 이렇게 내용이 추가돼서 나왔다고 해서 추천으로 가져왔고요. 또 김보라 감독님은 곧 김치혁 소설가의 그 스펙트럼을 영화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셔서 그것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벌새를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 시나리오가 아니라 플러스 다른 이제 소설가, 영화 평론가들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벌새를 좀 더 제대로 보실 분들이라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다룰 책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책은 혜이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독립출판에서 시작해서 독립출판이죠, 계속. 근데 이제 유통이 더 넓어져서 알라딘에서도 3권하고 4권은 사실 수가 있는데 1, 2권은 지금 아마 독립 서점이나 어디에서도 좀 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안녕 둔촌 주공 아파트라는 시리즈예요. 제가 이 책은 제가 눈여겨보던 독립 출판물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시리즈를 계속 사서 모았던 책이고요. 처음에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제가 저희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지리죠, 진짜. 네, 너무나 친근한 저에게도 친근한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기록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중학생 때까지 살았던 올림픽 아파트 바로 옆이고, 이제 제가 올림픽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중고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사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강동구에서 이제 모 교회가 강동구에 있는데 강동구 이 둔촌 주공 아파트 쪽이어가지고 교회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여기 많이 살았거든요. 저한테도 너무나 친근한 동네고 그래서 이제 많이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 아파트에. 그리고 이제 옆에 많이 지나다니고 그랬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산 적도 없지만 재건축된다고 했을 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냥 곁에서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 저도 이런데 실제로 거기 이제 정을 붙이고 사신 분들은 또 얼마나 더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이제 살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데서 좀 사시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이인규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랑 대충 비슷한 나이 또래기도 하고 비슷한 동네에서 이제 살면서 여기서 제가 느낀 정서, 이분이 또 여기 살면서 느낀 정서 이런 게 좀 많이 공감이 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기록 활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또 독립 출판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 계속 모으기 시작했죠. 이게 작업이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고 지금은 그 4권인 가정 방문까지 나와 있어요. 1, 2, 3권 있고 4권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같이 4권 가정 방문 책 같이 보고 이야기 좀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정할 때쯤에 제가 이제 그 강동 환경영화제라는 작은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참여가 아니라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정재은 감독님의 고양이들의 아파트 그거를 이제 같이 본다고 해서 이거 원래 보고 싶었는데 놓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서 신청해서 이제 봤고 그때 이제 이인규 작가님도 오셔서 북토크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강동구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빌려서 강동구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어요. 송포어스라고 거기랑 이제 몇 분이서 같이 주관해서 작은 영화제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강동 환경영화제. 그래서 이제 그때 신청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이제 뭐냐면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이제 1, 2, 3, 4권 시리즈에서 어떤 사람들의 기록을 담았다면 이 영화는 사람만 이제 여기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오래된 큰 아파트 단지에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살겠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폭파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양이들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을 일종의 구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가는 둔촌양이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도 저도 SNS에서 보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거기서 오래 산 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름도 다 있고 서로 다 알아요. 걔가 어디서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근데 이 친구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끌어내서 안전하게 이주를 시켜주려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고 어떤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오로지 그거 하나만 그 마음만 가지고 모여서 이제 고양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좀 되게 마음이 짠한 게 끝내 안 나오는 고양이도 있어요. 상황을 알 수는 없는데 본인은 거기가 너무 본인이 아니라 본 고양이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자기 고향이고 자기 집이고 이제 그 고양이 그런 고양이 이야기도 너무 마음에 남았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추억과 기억을 남겨서 그냥 우리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쉽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 함께 공존했던 다른 생명체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재건축의 어떤 한 측면이랄까 이면이랄까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 영화를 막 봤기 때문에 한번 이 독립 출판물 시리즈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저도 이제 사서 보기도 했고 알아보다가 이 고양이들의 아파트가 포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도 이런 누런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그냥 그 근처에서 막 맴돌면서 사는. 그러니까 이제 얘네 친구들이랑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어떤 분은 사료도 갖다 주시고 애들이 박스로 집도 만들어주고
안에다가 그 막 안 쓰는 손수건 이런 거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밖에서. 그런 걸 저도 이제 옆에서 보니까 미미라는 고양인데요. 미미? 네, 미미. 왜 미미냐 이랬더니 뭐 모르겠대요. 누군가 계속 누군가 미미로 시작을 해. 불렀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저도 경험을 안 했으면 좀 저도 이제 좀 뭐랄까 그렇게 애정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 관심사나 제 딱 그 주변 사람 제 가족 아니면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인데 보고 나니까 이런 눈이 좀 저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주공 아파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 80년대 90년대를 통과해 온 사람들의 그 모두가 되게 큰 공통점이 다 있어요. 저도 좀 뭐 계속 이야기할 건데 네.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됐고 저는 뭐 강동구 쪽이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것과 상관없이 뭔가 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잠깐 영화 얘기하면 정재은 감독님이 만든 영화 중에 고양이를 부탁해. 네. 아시죠? 그럼요. 엄청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그 영화를 저도 그때 당시에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영화는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뭔가 어떻게 그게 거의 한 20년 전에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고양이들의 아파트라는 이 영화 자체로도 되게 볼만해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좀 약간 전율이 일었었어요. 고양이 멀티버스 같이 연결을 계속 다양한 네. 고양이들의 모습도 있고 되게 우연한 일인데 고양이라는 존재가 참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명체가 됐잖아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여튼 생각해보게 됐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길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는 사실 길에서 그렇게 잡아가죠. 그럼 이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고양이는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얘네들이 성격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도시에 이제 정말 그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고양이가 정말 맞는 것 같고, 네. 또 요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좀 다른 두 분도 구하실 수 있는 책이었으면 해서 4권으로 고른 건데 원래는 1권이 좀 가장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고 좀 재밌는데 4권도 되게 의미 있는 게 이게 엄청 두꺼운 이제 가정 방문 기록인데 사실 글보다 사진이 그쵸. 사진이 정말 더 사진집에 많고 가깝다. 사진집에 가깝죠. 사진집에 가깝고 이 사진의 시선이 또 너무 다 우리 집의 일부분이야. 다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거나 좀 덜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다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1권은 구할 수도 없고 없죠. 제가 알아봤더니 65,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 12,000원인가 15,000원이더라고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지금 65,000원에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 아파트처럼 이제 구할 수 없는. 근데 4권도 그 사진의 시선이 너무 좋고 꾸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 보는 건 너무 안 치워서 내 좀 방- 놀랬어. 그냥 생활감이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방을 하나도 안 이런 거는 치웠어. 마루도 안 치웠어. 근데 이게 기억나는 게 요즘이야 뭐 미니멀리즘이다 이런 거 떴지 옛날 집 보면은 빈틈이 있으면 안 되죠. 빈틈이 어디 있어? 꽉꽉 차야지. 짐이 진짜 많죠. 이것 봐요. 이것도 이 뒤에 또 있고 이 뒤에 계속 그 무슨 레이어가 멈추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런 좀 어떤 재건축이라는 한국 사회의 어떤 투자 신화랄까 부동산 신화 뭐 제가 뭐 심도 깊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20대 초반에서부터 드디어 아파트에서 안 살게 됐는데 드디어라기보다는 한 20년 동안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파트가 진짜 고향 같고 너무 익숙하고 아파트 그 넓은 공터 앞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게 아직도 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정서보다는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브랜드 막. 네, 아파트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방문 이 책에도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주와 적응 이렇게 두 가지 큰 챕터로 나누는데 정주는 이제 이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진짜 오래 사신 분들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첫 번째 인터뷰에서 39쪽을 보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이인규 작가님이. 이 집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집은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면서 집하고 잘 안 맞아서 빨리 이사해야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요새는 집을 경제적인 재화로 따지고 그래서 이사를 자주 해야 돈을 많이 번다는 게 풍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집에서만 28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벌었는지 몰라도 무엇보다도 애들이 안정적으로 잘 컸다는 것에 만족해요. 그 자체로도 집이 자기 역할을 정말 잘 해준 거고 무엇보다도 귀한 걸 우리에게 해준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집에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걸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관점이 너무 귀한 거예요. 흔치 않죠. 네.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집을 이제 거주의 어떤 공간이기보다는 당연히 다 어떤 투자의 영끌의 상징이고. 네. 예.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집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시 보게 됐거든요. 내가 설사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실 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 이인규 작가님도 이제 성인이 돼서 둔촌 주공아파트에 다시 살러 들어왔을 때 이미 그땐 재건축이 다 결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457쪽의 제일 마지막 인터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집을 많이 좋아하고 이 집에 있는 게 좋은데도 커튼 하나 달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커튼이 있으면 훨씬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겨울에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에 나갈지도 모르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집에 뭔가를 투자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둔촌 주공 아파트가 좋다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저도 이걸 해서 뭐해 어차피 나가야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재건축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관리를 안 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마음도 놔버렸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동네는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 17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점점 더 소홀해졌을 것 같아요. 재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집을 더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재건축이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돌보지 않은 지가 10몇 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아기자기하고 되게 그런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깃들어 사는 되게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였는데 점점 다 손을 놓은 거죠. 페인트칠도 안 하고 도배도 관리를 안 하게 되니까 삭막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집이나 동네도 좀 생각이 들고 두 분도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그런 공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방금 그 첫 번째 그 집 인터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의 연수에는 못 미치지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주공 결혼하고 나서 그 주공 아파트에 살아봤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LH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막 좀 고민하고 좀 집을 못 찾다가 딱 찾은 게 이제 하안주공 그 광명에 있는 그 거기도 좀 오래된
둔촌보다는 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남아 있고 거기도 재건축 이야기가 다 그쪽이 광명이 약간 그 유명한 배드타운으로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그런 동네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주공 아파트 한참 막 지을 때 거기도 되게 많이 지어졌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1층 집이었는데 여기 그 막 진짜 막 무슨 수풀림 같잖아요. 옛날 그 둔촌주공 나무가 자꾸 자라니까. 거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나무들이 너무 커가지고 매미 엄청 많고 매미새리 엄청 크고 나무 엄청 우거지고 그 아파트 사이에 막 있고 그 느낌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옮겼던 집이 이제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서 한 6년 정도를 지냈는데 그때가 딱 저희 아이들이 진짜 어릴 때 키운 집인 거예요. 한 6년 정도 살고 지금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딱 나올 때 약간 이 비슷한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 집에서 애들을 그렇게 이렇게 키웠지. 그때만큼은 걱정 없이 그 6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사 걱정 없이 산 게 정말 컸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좀 저는 좀 이해가 됐고 무슨 50대 60대도 아닌데 너무 부모 쪽으로 약간 그런 좀 웃기긴 한데 네, 저는 보면서 좀 찡하기도 하고 네,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네. 저는 지금 대충 적었는데도 초등학교 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이사했고 그래서 마지막 초등학교는 5학년 2학기 때 가서 뭐 1년 반 다니다가 졸업을 해서 애들도 친구들도 잘 몰랐죠. 그리고 이사를 진짜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별로 정이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가 없다. 그리고 고향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다. 그래서 그나마 평택이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도 초등학교 그때 5학년 2학기 때 가서 중학교까지는 나왔으니까 한 4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만 이사를 3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걸 축소해서 평택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해도 지금은 신도시가 너무 크게 생겨서 그 옛날에는 평택을 이렇게 걷다 보면 반은 그래도 아파트들도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고 물론 시내가 한 군데였습니다. 시내 맥도날드에서 만나 그러면 길을 헷갈리지 않아요. 맥도날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시내에. 그러니까 그런 데였고 반은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는 똥냄새가 이렇게 스멀스멀 날라오고 한쪽에는 그냥 아파트에 있어서 애들이 되게 많은. 근데 지금은 그 논밭 있는 데가 다 신도시가 돼가지고 다 도시가 됐잖아요. 길을 잃었어요. 제가 몇 번 갔다가 왜냐면 이제 기준점이 없는 거죠.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리고 신도시는 아시잖아요. 그 도로 똑같이 넓고 똑같은 구조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딱 들어오면은 사실 어느 도시를 가도 다 똑같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고향은 없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이 거기 살지도 않고 거기에 가족들 아무도 안 사니까 평택을 갈 일도 없고 해서 이런 공간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필리핀을 갔잖아요. 그때도 이사를 8년 동안 거의 6번을 가니까 저한테는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평택에도 집이 안 떠오르고 필리핀에도 집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떠올라야 좀 나은 것 같아서 사실 지금도 그래서 저의 신념까지는 아니고 저의 마음 상태는 지붕이 있고 필리핀에서는 좀 심한 집들이 많았어가지고 집 같지 않은 집들이 그래서 사면이 벽이고 지붕이 있으며 따뜻한 물과 찬물이 나오고 벌레와 내가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다 정도면 아늑한 공간으로 여기지 그걸 집 같은 느낌으로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읽으면 그래서 공감은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뭐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아파트 개념은 몹시나 다르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LH에서 이렇게 준 이제 신혼부부 특공 이런 데 있는데 또 6년밖에 못 있어요. 그럼 또 그 이후에는 또 그 집을 찾아 또 떠나는 그 수많은 여정들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쩌면 옛날보단 낫죠. 옛날이 제가 말한 옛날은 중세 시대입니다. 그 본건지도 땐 이사를 못 갔으니까 자유 중세 시대요? 네네. 근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이사 갈 자유가 있죠. 대신 어떤 자유가 있냐면 쫓겨날 자유와 그다음에 집주인이 없어질 자유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안정적인 집이 없을 자유도 있는 약간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고향이 그래서 없다.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저의 작은 소망이자 사실 많은 2030 다른 지역에서 온 약간 청년들의 마음이기도 한데 고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있고 좀 그래도 저렴한
집을 제공해 달라 정도의 소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이 벌써 10년 사이에도 너무 다른 얘기가 너무 다른 경험과 부러워진 것이. 그 무슨 세대가 다른 것도 거의 다 비슷한 세대임에도 이렇게 경험이 10년, 15년 사이에도 너무 다른 경험이 되었다는 게 놀랍네요. 이 기록이 그쵸. 되게 생소하게 낯설게 느껴진다는 게. 근데 또 저희 아까 그 고양이들의 아파트 거기 이제 도입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뒤에 북토크 할 때 이인규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런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주공 아파트는 그 아파트들만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나무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래된 나무가. 그래서 이 둔촌 아파트에도 은행나무가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요. 표지에 나오죠. 네. 여기만에 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었고 은행나무 오래된 정말 많아서 이거 재건축한다고 할 때 싹 다 옮겼대요. 여기 재건축하면 다시 이렇게 심는다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나무들한테 너무 안 좋대요. 물론 나무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잘리는 다시 것보단 낫지만 근데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근데 그 은행나무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대단지 주공 아파트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일하는데 바로 옆에 장미 아파트라고 진짜 오래된 거기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나무가 정말 오래된 큰 나무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맨날 밥 먹으러 장미 아파트로 밥을 먹으러 상가로 가요. 장미 아파트를 지나서 장미 상가라는 정말 오래됐고 낡은 상가가 있는데 거기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큰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들도 이제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아쉬움보다 다 사라지겠지? 이제 이런 풍경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겠구나. 그런 거랑 장미상가의 그 오래된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요. 80년대 드라마 찍어도 돼요. 간판 같은 게 다 그대로 있고 제가 또 몇 가지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요. 막 오바로구 세탁소인데 오바로구 가능. 오바로구. 네. 그냥 그런 거 써 있고 병원 센터, 옷 병원 센터 막 이런 정말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간판이나 그런 정말 오래된 가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지죠. 같이 사라지잖아요. 이제 거의 더 이상 장미상가도 아니고 둔촌 주공아파트도 그 앞에 되게 상징적인 둔촌 종합상가라는 곳이 있었는데 영화의 도입부에 이제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약국을 하셨던 분이 고양이들한테 물도 주고 이러셨는데 이제 가게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한다는 게 아파트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생명체들도 다 옮겨져야 되고 같이 옆에서 생활하고 했던 그런 상가 같은 것도 다 같이 그런 문화가 싹 다 그렇죠. 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아쉽더라고요. 장미 아파트가 이제 또 재건축이 되면 그 심지어 두 동이에요. 엄청 큰 오래된 두 동 상가인데 엄청 크네요. 지금 보는데. 엄청 커요. 정말 크고 진짜 오래됐어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싶게 이것도 잠실에.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겠구나.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너무 서울에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엄청난 상가인데 그게 또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그걸 하면서 또 잃는 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서울시장님이 거기 가시면 다른 의미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서울의 발전이 이렇게도 저해되고 있구나 이러시면서.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이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집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게 집은 뭔가 또는 어디가 집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집과 건축물을 비교한다면 뭐가 어떨 수 있어야 집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되게 외국인들 답변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한국에서 사는 못을 박을 수 있어야 집이다. 월세는 진짜 힘들고 전세도 약간 허락받거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못 박을 때 외국인들이 충격에 빠진대. 왜냐면 이 벽면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법들이 되게 보호되는 게 꽤 많아가지고 못을 박든 막 거의 문만 안 내면 될 정도로 자유로운 국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안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진짜 깊은 이유는 건물이 파괴돼서가 아니라 구멍이 뚫리면 그걸 메꾸는데 돈이 들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 가격이 깎인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건물에 진짜 손상을 입히는 부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되는 것을 볼 때 외국인들이 되게 처음에 당황을 한대요. 내가 돈을 냈는데도 이 집을 그렇게 사용을 못하면 이게 집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여러저러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뭐 아파트다 뭐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계는 개념이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보니까 자, 그 단어에서도 이미 온도 차이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이 주공 아파트 이거 둔촌 이야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약간 이게 그나마 르꼬르비제가 얘기했던 초기 아파트 개념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원래 르꼬르비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기준은 이제 프랑스 파리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빌라들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하수도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상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살기가 어려운데, 아파트처럼 만들어야 사람들이 균등하게 양질의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많이 함께 살 수 있다. 주공 아파트가 그 개념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의미. 근데 지금 개념은 또 다르죠. 지금은 투기가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자격이잖아요. 신혼부부는 6년인데 애가 생기면 10년이야. 애가 없으면 6년 만에 나가야 돼. 그리고 점수제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 이 정서가 없는 거죠. 공공재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사실 상실하지 않았나.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씁쓸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서 추억에 잠겨야 되는데 부러운 거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저분들은 집이라도 있었지. 그렇죠.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읽는다고 했을 때 친구가 그랬어요. 야, 그 사람도 땡 잡은 거 아니야? 그 어쨌든 보상 받잖아. 근데 반박은 안 돼요.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아파트 있다고 악의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거의 그 톤이 되는 거죠. 없는 자와 있는 자가 구분이 되니까. 참 진짜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 사람들. 근데 이 책을 또 읽어보면 이제 또 되게 좀 인상 깊은 약간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제 할머니랑 함께 살았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그러니까 한 공간에 오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되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되게 자주 이사를 가셔야만 했고 이런데, 이제 여기 정주한 인터뷰들 보면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해서 나가기 전까지 이제 가족들이 뭐 7인 가족으로 살다가 5인이 됐다가 이제는 뭐 2인만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이 한 주거 공간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구나 사물들도 쉽게 버릴 수가 없고 거기에 다 이야기가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공간에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또 우리가 뭔가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그런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들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나마 얘기가 나오는 게 공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힘든 게 우리나라는 광장 문화가 거의 없고 벤치가 없잖아요. 어딜 가도 사실상. 지금 이번에 저 가락시장역에서 거의 15분을 걸어오는데 벤치는 진짜 너무 다닥다닥 특정 장소에 막 깔려 있고 나머지 장소에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어디에 공공으로서 이용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집은 또 2년제잖아. 2년마다 거의 다 옮기게 되거나 돈을 더 내거나 막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런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건 단골 가게들이 없어지고 막 골목들이 완전히 이제 밀려나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추억들이 다 그나마 이제 그래서 막 누가 슬픈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카페는 사랑채 역할을 한다. 어딜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와도 원룸이고 투룸 겨우 가니까 거기에 누굴 데려오겠어요. 쉽게. 그러니까 카페 공간에서 그런 역할을 다 수행하는데 카페들은 또 사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 음료수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또 없어지고 하면 또 추억의 공간이 하나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상실의 시대죠. 사실 의식주 모든 게 상실되고 있고 계속.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시간이 갈수록 보는 각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누구는 그래서 뭐 지금은 시기 질투할 수 있는데 좀 더 가면은 이게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아예 이런 개념의 주공 아파트는 진짜 더욱이 없어지니까 참 그때는 또 더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런 거를 기록하고 이제 서울의 공간들에 대해서 고민해본 이런 시도 자체가 너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북토크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관련된 좀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이런 새롭게 좀 재생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공부를 또 도시공학을 석사로 하셨나?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런 고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의 작업들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그때 거기서 살면서 그런 게 좋았지라는 개인적인 어떤 추억과 감정도 있지만 우리가 서울이라는 공간이 어느 한 시대에 이런 건축물이 있었고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삶의 방식을 이렇게 향유했었다. 어떤 공간의 좀 과거와 역사를 보면서 약간 어떤 가능성? 좀 우리가 어떻게 더 고민해서 앞으로 우리의 이런 주거 공간이라던가 그런 공공의 공간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대안? 비전? 전 이런 것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 오래된 미래인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고민,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사는 고양이,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 이런 것들하고도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 나무에 대해서 할 말이 슬픈 건 왜 나무들한테 힘드냐면 그 보통 입주 날짜에 맞춰서 나무가 제일 예쁘게 의도한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크려면 넓은 공터에 어린 나무를 심겠죠. 걔가 거기서 이제 뿌리 내려서 자라야 건강하니까. 근데 그러면 입주할 때 초라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입주됐을 때 애 공간이 끝나는 공간으로 꾸미는 거예요. 딱 사이즈 맞게 그것도 어린애를 안 데려오고 적응하기 힘든 3년차, 4년차 나무를 일부러 심어놓는 거야. 그래야 입주 딱 됐을 때 사진 찍기 좋고 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5년 지나봐. 그럼 이미 그 땅이 너무 부족한 거고 아니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벼락 잘못 치면은 위험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이상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처음 의도는 다 입주 날짜 맞춰서 다 꾸미거든요.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아파트 내에 있는 나무나 조경들이 다 입주 날짜인 거야. 그래서 참 그럴 때 오는 우리들이 또 식물들한테 참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나마 이제 옛날 주공 아파트는 오래되니까 그게 또 건물과 어떻게든 어우러지는 모습들도 있어서 근데 아마 이게 1970년대 말 이렇게 이 대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지금하고 또 달라요. 네, 많이 다르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깃드는 생명체들도 많은 거예요. 새가 그렇게 많대요. 새가 그렇게 많고. 아니 이거 잘 보면 잘못 보면 숲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이런 공간 구성과 이런 게 가능했었던 적이 있구나. 저도 이런 걸 좀 보게 되고 그런 가능성 같은 거? 그런 예시를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나무를 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대단지에 조금 공간의 여유가 조금 있었던 걸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간을 해놓고 근데 의도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를 구상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엔 이제 진짜 좁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야. 입주할 끝났지. 때. 왜냐면 이 사람들도 빠르면 4년 안에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걸 계산을 안 하는 걸 볼 때 사실 우리가 건축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이 책 읽을 때 되게 정치적으로 읽힌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정치가 아니라 되게 개념이 다르다. 오늘날은 아파트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집을 더 넓은 집을 어떻게 가기 위해서 좋은 길목에 있는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을 사야 그게 다음 집으로 이어지는 거지. 절대 이렇게 시간을 쌓는 개념이 아니고 갔다 돌아오는 개념이 전 너무 낯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사를 막 초등학교 때만 6번을 가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할머니랑 살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게 처음 듣는 개념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길 정도니까.
약간 되게 유토피아 느낌이 약간 이야기가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되게 특이하다고 저는 옆 동네에 살았는데도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지금 시장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 방향에선 비전이 하나래요. 서울화. 그래서 수도권을 서울로 본대요. 그냥. 왜냐하면 수도권에 왜 사냐면 서울로 갈 수 있어서야. 그럼 그 외의 지역 부산만 해도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인천이 그나마 늘었는데 왜 늘었을까요? 인천이 더 좋아서? 아니죠. 서울하고 그나마 가까워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정도 정서도 서울 같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서울스럽게 더 투자할 수 있는 가치로 공간 자체를 바꾸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2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역이 서울 그 외. 그 외에는 KTX도 겨우 다니는 교통적으로도 불편하고 일자리도 없고 청년은 자꾸 서울 쪽으로 가는데 그게 진짜 그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와닿을 수 있는 천안까지도 이제 수도권으로 보니까 참 그런 게 슬프죠. 슬프고 이런 게 그립고. 그러니까 정주할 수 있는 주거지, 집에 대한 희망이 너무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국민임대거든요. 30년짜리.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거 들어갔을 때 제가 전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6년 살았던 그 집도 국민임대였고 좀 작은 평수의 국민임대. 지금은 조금 더 큰 국민임대, 광명에 있는. 광명이 그때 당시에 많이 지어져가지고 기회가 좀 있었던 거예요. 신도시 1, 2신도시 아니었어요 그때가? 2인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뭐 초기.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은 공공임대라는 개념도 아까 뭐 6년, 없었어요. 10년 이래요.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6년,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분양 전환됐을 때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그것만이 오늘 관심사예요. 그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저희 같이 야 6년, 10년이라도 그래도 이사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많지만 사실 이제 이걸 그런 주거의 개념이 아닌 그쵸. 자본 증식으로서 보는 사람들은 오로지 분양 전환에만 관심이 있고 그쵸.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막 고수익을 버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서 뭐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국민임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그렇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조차 보이지가 않고 그렇게라도 그 소박한 주거를 해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좀 꿈을 빼앗는 느낌. 특히 이제 지금 공공임대 예산 완전히 지금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지금 방향이 정부랑 여당이 이거 지금 예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네. 언제까지 이렇게 부동산 광풍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사실 대부분은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 뭐 강남의 아파트들 다 우리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안타깝고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국민 그런 임대 주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모르겠어요. 거기도 다 명함이 있겠지만 네, 그런 명함은 다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탑 1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제일 심한 그 소위 말하는 거주 안정이 체감되는 것도 적고 네.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도 없고 저는 그때 한때 한참 찾아봤던 게 그 빌라 사기 사건들.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그 한 건이 1000채예요. 근데 법적인 보호가 하나도 없어요. 처벌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신경 안 쓰고 뭐 거의 이 나무 같은 거야. 나라는 운영을 하고 막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5년 뒤 10년 뒤 생각을 아무도 안 하나 봐요. 제인이 화났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네. 요즘에는 좀 화는 덜 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성들 어떻게 대하고 장애 있는 분들 어떻게 대하고 아이들 어떻게 대하고 노키즈존을 비롯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미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애를 이제 안 낳기 시작하고 갈등이 심화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겠죠. 난 이게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망해야죠. 왜? 지금 청년들, 뭐 여성, 아이들, 노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로
결과가 이미 뻔해.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슬픈 세상을 살고 있다. 저는 이런 공공주택이 좀 다시 많아지는 그렇죠. 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이렇게 끝내. 이책 많은 이야기들을 서정. 우리가 또 이거 좀 아니요. 이걸 뒤로 편집하고 좀 중간에 나 책에서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나 정치인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실은 삭막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네, 우리가 그쵸. 좀 품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책이 사진책 같은 게 전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숲 아니야? 숲에 있는 호텔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전 이렇게 나무가 커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나무 옆도 좋았고 저는 갑자기 할머니의 빈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할머니가 같이 사셨다가 지금은 이제 양로원에서 계시는데 많이 못 보죠. 양로원에 계셔서. 근데 이렇게 할머니 이런 거 이제 할머니 파리채 이런 거 할머니 시그니처고 이거 아마 전화번호 그걸걸요? 그러니까 손자 이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손자. 저희 할머니도 그 전화기 쪽이랑 벽에 뭘 붙여놓냐면 가족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 위에는 단축키. 그래서 1번은 큰 아들네, 2번은 작은 아들 이걸 해놔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번호를 못 외우니까. 참 이런 게 떠오르면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의자. 화장실에 저희 할머니도 의자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왜 의자가 있는지. 근데 씻을 때 힘드니까 그래서 앉아서도 하시고 거기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참 창의적으로 화장실을 쓰셨어. 그래서 그런 것도 떠올라서. 그리고 최고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불 끄려고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집에도 땡기는 걸 잘못 설치해가지고 이런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 그리고 이런 할머니표 이제 베개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시간이 좀 이렇게 쌓인 할머니 집 한번 정리할 때 이걸 확 느꼈었는데 뭐 더럽기도 하죠. 왜냐면 옛날 짐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강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도자기가 나와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은 또 너무 없어지니까 또 그런 것도 그립기도 했는데 아파트 자체가 저는 괜찮은 거예요 구조가. 근데 너무 짐이 많잖아요. 앞에 다룬 이야기들이. 그러다가 이 작가님 집이 나오는데 예쁘다. 짐이 되게 없잖아요. 안 꾸며가지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감정이 가족들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 생각하면 이 책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난 편 아니에르노 때부터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정말 가치 있는 기록물인 것 같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네이버 지도 이런 거 보면 둔천주공 거기 보면 그냥 빈 땅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단군 이래 최대 뭐 재건축 규모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최근에도 계속 뉴스가 나와요. 웬 단군? 네, 하여튼 단군 좋겠다. 저작권료 받아도 되겠다.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정주의 기억과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온갖 분양 이야기만 나오고 용적률 이야기만 나온 현실이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그래서 이 참 책이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기록물을 보면서 제가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저희 외할머니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뭘 잘 안 버리셔서 장롱 안에 예전에 쓰셨던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이제 뭐 아빠가 출근하시기 전에 이제 저한테 뭐 써놓은 쪽지라던가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게 있는데, 좀 이제 저도 지금 집에서 좀 오래 산 편인데, 그런 사물들, 물건들, 어떤 흔적들이 간직되어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간직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래된 것들이. 그래서 되게 이런 기록의 아름다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어떻게 나중에 또 이 안에서 어떤 가치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잘
그런 오래된 것들 좀 그런 것들 좀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보면서 또 지금의 시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도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래된 사물이나 흔적들 기록들을 보면서 이것도 10년 안팎밖에 되지 않은 기록인데도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기록에 대해서 좀 네, 다시 생각해보게 한 그런 책이었어요. 좀 그런 의미에서 빅토리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이옥선 여사님, 김하나 작가님 같이 쓰신 육아일기죠. 네, 엄마의 5년의 육아일기를 이제 책으로 했는데 이게 저랑 상관없어. 딸과 엄마의 이야기인데도 읽었는데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엄마한테 좀 따졌죠. 저희 엄마는 일찍 포기하셨대요. 그 3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어디 있냐 그랬는데 보관은 하셨어요. 근데 추억은 돼요. 왜냐면 누리끼리 한데 딱 3페이지 쓰셨더라고요. 근데 좀 그게 근데 저는 기억하는 방식이 사람이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하니까 기억을 했다고 인지를 하는데 그거는 넣어놓은 거지 기억의 개념으로 안 온대요. 그게 그냥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씩 지금 추진하는 게 저도 이제 뭐 가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부러 1년 단위로 한번 사진집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사진이나 그냥 우리가 했던 거 사진이 많이 안 들어가도 뭐 좀 그걸 인화해서 앨범 형태로 좀 하자. 왜냐하면 이게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아이폰을 뭐 핸드폰을 열어서만 보면은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이거를 물화시키는 거죠. 실제로 물질화 시켜서 우리가 좀 기억할 그런 우리들의 기억 이런 걸 안 시키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경제학자 한 말 있죠. 우리가 이야기로서 인지를 못하면 상품화된다. 내 과거도 상품화되고 내 지금 가족도 상품화가 되니까 좀 잘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들이 아날로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든 뭐 그게 텍스트 기반이 됐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육아란 참 쉽지 않거든요. 3일이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엄마 미안. 우리 제이님 어머니께서도 제이님 재우고 나서 네. 무슨 얘기야? 뭐 지금은 따지면 넷플릭스 보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리즈로 총 4권이 나온 안녕 둔촌 주공 아파트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가정 방문 이 책 가지고 좀 이야기해봤고요.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참 집이란 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록물로서도 참 네, 가치 있는 좋은 책을 또 혜인님 덕분에 그쵸. 저는 또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